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기자 혐오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의 실제 모델이자 일명 재심 3부작으로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고 있는 박상규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잠시 뒤 박 기자의 언론을 향한 촌철살인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양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타협 없는 비평가 임자은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그리고 늘 묵직한 비평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진실 탐사 엔터테이너로 활약 중인 최경영 KBS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거친 비평으로 유명한 두 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 거칠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얌전합니다. 좀 예. 뻔뻔해지셨네. 안경을 벗으시고. 예. 네, 세 분 다 어떻게 보니까 공교롭게 최 씨시네요. 그렇습니까? 별로 상관은 네. 없죠. 네. 예. 최욱 씨가 최라인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처음 이렇게 들으신 건가요? 셋이요? 그러기에는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그냥 나이 차이 안 나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네, 어쨌든 우리 세 분의 최 씨 라인과 그리고 임강 라인의 오늘 또 뜨거운 날카로운 비평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비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규 기자를 만나보기 전에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보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대법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JTBC에서 앞으로 호칭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씨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론사가 전직 대통령의 호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 원칙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 언론사마다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청자들을 설득하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JTBC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지 않도록 정한 것을 기준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합리적인 기준일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은 가능하죠. 그런데 조선일보의 비판 기사를 보면 31일자인데요. 어떤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여기서 토론해보자가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의 SNS 글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정체불명의 네티즌 얘기를 제시하면서 비판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언론사로서는 굉장히 치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의견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언론사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근데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라고 호칭을 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전두환 씨라고는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시절을 우리가 거쳤잖아요. 그 시절로 다시 복귀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두환 씨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든 그때의 어떤 맥락, 기사의 맥락이랄지 보도 프로그램의 맥락에 맞게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 예. 네. 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과를 인정하자 아닙니까? 공과 과를 다 보자. 이 방송의 리포트를 어떻게 했냐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과 저는 무관한 아주 새말적 논쟁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예우나 존칭 문제로 늘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보수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보수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았는데 저는 전혀 본질과 무관한 아주 새말적 논쟁이라 굳이 이걸 논쟁을 더 크게 할 필요도 없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말적이라는 건 세부적이고 좀 말단에 치우쳤다. 그렇죠. 아주 새말적이다라고 해서 아주 끝단에 가 있는 문제다. 예, 감사합니다. MB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부담감 안 갖잖아요. 근데 모든 정치인을 또 이니셜로 부르지는 않고 부르기 편한 사람만 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언론사는 그런 것 같아요. 간명하고 심플한 호칭을 좋아하는 건데 그냥 MB라고 하면 편한데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걸 붙이면 굉장히 번잡스러워지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MB에다 C를 붙여서 MBC 그러면 이제 방송국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그건 좀 자율적인 거 아닌가?
네, YM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2에서는 KBS의 보도를 따라서 이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이전 대통령 시절에 탐사 보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타부서로 발령이 난 경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가 이제 2008년, 7년이죠. 근데 2007년 대선 때를 복기를 해보면 너무 지지율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언론사뿐만이 아니고 관료들도 그렇고 제가 주로 만났던 취재원들도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사, KBS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회 전체 분위기가 이미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도가 굉장히 순치되고 길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사실 여름부터 겨울 대선까지 계속됐다. 네. 그런데 KBS 일부에서 제가 있었던 이제 탐사보도팀 같은 경우는 계속 관련된 보도를 했었고 탈세 보도도 계속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후보 이명박 후보가 대선 캠프를 차리고 캠페인을 시작한 날 그 당일날 기자가 가서 물어보기도 했죠. 뭐라고요? 탈세를 고의로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탈세를 고의로 한 것이냐고 물어보는 기자가 거의 없을 정도였고 그 경호원에게 막 밀쳐서 그 기자가 굉장히 부상당할 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정도로 뭐랄까요. 그냥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고 권력이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언론사 안팎으로 완전히 잠식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불편한 취재를 했다는 이유로 네. 타부서로 발령난 거 사실입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취재를 맡고 그다음에 일종의 이제 조장 데스크 기능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제 보도를 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은 보도를 했고 그리고 무신분립이라고 해서 이명박 후보의 어떤 탈세 의혹이랄지 BBK랄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큐멘터리로 대선 한 열흘 전에 나갔는데요. 전체 한 50분 분량 중에서 30분이 다른 후보가 4명이 있었는데 30분이 이명박 후보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방심위의 한나라당 간부가 이거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해서 이걸 고발까지 당했었는데 무혐의였죠. 네. 왜냐하면 다 팩트에 근거한 보도였고 그다음에 그만큼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엄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그리고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의혹이 한쪽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를 축소해서 일로만 하고 다른 쪽도 다 일로만 해서 50분을 뭐 10분씩 이렇게 채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 공정성 논란, 기계적 중립 논란이 촉발됐던 계기였고 그 기계적 중립이 사실은 정권의 힘을 받아서 2007년, 2008년 이후에 어떤 한국 방송의 노음, 규범, 규칙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동안 기자들이 우리는 5대5로 무조건 보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타부서 발령됐던 것에 대해서 야,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끝내 안 하시네. 네, 방송용으로 탐사로 말씀을 좀 발령- 해주신다면 금요일 날 갑자기 탐사보도팀 전체가 해체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인수위 검증도 하고 우리가 대선 후보 검증뿐만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인수위 검증 그다음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관한 공직자 검증까지 꼼꼼하게 다 했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보도로 다 나갔었고 보도로 나간 다음에 얼마 안 있고 낙하산 인사 검증을 막 시작하고 그 보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다 해체 됐었죠. 팀이 해체된다요? 예, 거의 팀이 해체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이런 거죠 뭐. 아이들이 그동안에 커버렸잖아요. 저는 제 할 일을 그냥 계속 했었던 거고 아이들이 컸는데 아이들이 컸던 거를
못 본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 좋죠. 네. 한 10년 정도를 왔다 갔다 생활을 하면서 좀 그 개인적 분노를 사귀면서도 공정하게 보도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억압이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가족들에게는 되게 미안하죠. 네. 예. 자,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MB 판결에 대해서 언론 보도는 충분히 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필 규정, 만시지탄 이런 건데요. 결국은 밝혀졌지만 그 세월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쉽고 지금 최경련 기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게 그때 밝혀졌었다면 많은 게 달라졌겠죠. 그러나 뭐 우리가 그걸 돌이킬 수도 없고 참 착잡한 느낌입니다.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스트레스성 기사가 많거나 아니면 아예 정치적 기사 양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 그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 어떤 혐의로 수사가 몇 번 이루어졌는지 스트레스성 기사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MB 정권의 언론 장악이라던가 내지는 검찰의 도구화 그리고 언론과의 어떤 관계 형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스트레스성 기사를 넘어서서 좀 더 좀 이렇게 의견을 보탤 수 있는 어떤 해설성 기사라던가 혹은 맥락을 좀 제공하는 기사들이 있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최근에 언론 소비자들은 유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 보도만 원하지 않아요.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맥락 그리고 이 실형이라는 게 결국은 확정되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점에서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일종의 인신공격성 혹은 뭐 예우 논란 혹은 윤리성 논란 같은 정치적인 의견들이 계속 퍼가는데 어떤 점에서 언론 소비자에게 보시기에는 진보 언론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과도하게 스트레스성 기사만 많았던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좀 더 정치적이고 올바른 해석을 좀 해줄 언론은 좀 부재했던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30일자 기사를 보면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숱한 비리 의혹에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형사처벌을 피했던 권력자를 끝내 단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고 MB 너무 오래 걸린 단죄라는 부제목도 달았어요. 저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찰과 특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이명박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검찰은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한 봐주기 수사를 했고 그래서 사실 대통령직에 올라서게 했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이 이번에 그 MB 수사와 기소, 그러니까 유죄 입증에 결국 성공한 검사들을 띄우는 보도를 요즘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조차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에 알아서 고개를 숙인 검사의 모습을 우리 사회는 디폴트 값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검사들이 마치 정의로운 예외적으로 정의로운 검사인 양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문제를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또 그 기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언론이 당시에 검찰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계속 언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법 선고 다음 날 10월 30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 마치 쌍둥이 같은 기사 배치가 눈에 띕니다. 조선, 동아 모두 일면에서 17년형 확정 소식을 전한 다음에 각각 한 면씩을 할애했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이 MB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 모두 좌천됐다. 또 대법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을 언급하고 최장 수감 기간,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 수감 기간을 지금 복역하고 있다라는 점도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출소 후에는 95세가 된다는 점을 기사에 실은 건데요. 두 신문 모두 관련 사설 하나씩 또 실었습니다. 제목을 읽어드리면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시 감옥으로 같은 잣대 문정권에 된다면. 동아일보, MB 유죄 확정, 낡은 관행, 먼지털이식 단죄 마침표 돼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저 흔히 조중동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무식할 때 조중동이 한 언론사의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진짜 실제 조선과 동아가 마치 한 언론사인 것처럼 지면 구성이 너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5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수감시켰다. 2번, 이건 정치적인 판결이야. 3번,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수감 중이시다. 4번, 나이도 많은 전직 대통령한테 해도 너무한다. 사면 좀 시켜라. 5번, 이렇게 팍팍하게 하다가는 너희도 그대로 당할 거다. 이런 네. 비슷한 구성. 와, 특히나 저희 이 사면에 대한 부분은 화가 많이 납니다. 판결 바로 다음 날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사면 얘기를 들으니까요. 입학을 했는데 조기 졸업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입학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입학은 착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학교라고 본다면 입학인데 아니 그 입학 여부나 조기 졸업 여부를 대통령이 판단합니까?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언론이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고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사면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너도 당할 거다. 이건 언론 보도가 아니라 거의 이거는 그냥 협박이에요, 정치적인. 근데 어떻게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이명박 씨가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언론과 권력이 유착해 있었던가를 이런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론이 최소한 보도의 이유가 그것을 보는 시민이나 국민들을 위한 보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B2C, B2B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위한, 자기 VIP를 위한 보도잖아요. 전형적인 B2B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어떤 양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유죄로 확정됐을 때 이런 보도가 났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좀 다른 판결이 났더라도 다른 또 보도가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확증 편향적으로 어떤 보도를 쓰겠다라고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쓰여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이런 표현이 좀 생각났어요. 일단은 의리가 대단하다. 언론과 MB 간의 그 돈독한 의리라는 게 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한편으로는 공감 역시 굉장히 선택적인 공감이고 그리고 인간애도 정파적으로 인간애를 보여주고 그리고 윤리 역시도 수단적인 윤리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과 인간의 윤리라는 건 언제나 보편적으로 가야 될 윤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안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공감하고 정파적으로 인간애를 보여주고 수단적으로 윤리를 강조하는 게 지금 보수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인데 여기서 이제 윤리가 뭐냐면은 좀 약간 부끄럽게도 나이가 많다라는 게 윤리의 근거예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 안에서 죽고 힘드실 텐데 돌아가실 때까지 있으란 말이냐. 이거는 거의 뭐 종신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지상정식의 무논리인데 문제적인 건 이 언론을 소비하는 주요 타겟층들에게 이 말이 좀 먹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자기 소비층들에게 호소하는 확증 편향적인 이야기들을 무논리지만 인지상정식으로 가면 통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동아일보에 이명박 동부구치소 12층 독방의 재수감이란 이 기사는 네. 이게 진짜 위하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약 올리는 건지 헷갈렸던 게 이런 게 나와요.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 꼭대기층인 12층 독방에 수감됐다. 이 독방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감됐던 독방과 같은 곳인데 그다음부터 이제 소개가 됩니다. 독방의 크기는 13.07제곱미터, 그러니까 3.95평이고 10.13제곱미터 수준의 거실과 그리고 0.89평 크기의 화장실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분양 뉴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와준다라기 굉장히 인정이 호소해서 노인을 독방에 가뒀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설적 정보까지 담고 있거든요. 결국은 언론에서 윤리로 그리고 인지상정으로 포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보도 내용을 보자면 그 역시도 좀 가짜 윤리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면 관련해서 가장 재밌게 본 기사가 29일자 함경인데요. 사면 조건 갖춘 이명박 정치적 결단 불가피해진 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면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형이 확정됐으니까 조건은 완성됐다.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과연 그런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면제도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그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사회통합. 사회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두환 씨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사회통합의 저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MB에 대한 사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언론은 그를 지금 앞으로 단시일 내에 사면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공을 들여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껏해야 나오는 얘기가 야권 정치인의 입을 빌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무능하고 비겁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 강기정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리라고 표현을 하셨죠. 사면론에 불을 댕기고 있는 언론사의 사주들과 간부들이 MB 정권 시절에 사면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8월에 광복절 특사 명단을 보죠.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피로 중앙일보 사장,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의 이름이 담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공교롭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우리 제2 작가분이요. 은혜 갚는 까치가 생각나서 너무 훈훈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사면이 아니었다면 참 훈훈했을 텐데. 작가입니까? 팀장님입니까? 네, 당시를 기억해 보면 아마 이 언론사 간부들이나 임원들은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이 이에 관해서 보도는 거의 하지 않았었고요. 당시 가장 큰 문제로 보도를 했었던 것은 김승현 회장, 정몽구 회장 사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승현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은 김승현 회장은 폭행 때문에 들어가셨던 것이고 그다음에 정몽구 회장은 아들에게 회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배임으로 들어갔던 건데 이분들이 분류가 경제사범으로 분류가 돼서 네. 사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언론사주들이랄지 언론사의 간부들도 일종의 이제 경제사범으로 분류돼서 사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폭행범이 폭행을 사주한 거잖아요. 네. 네.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근데 당시에 그 검찰 기자회견을 보면 있잖아요. 법무부 기자회견을 보면 경제사범으로 분류해서 사면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치, 경제, 언론에 자기들이 쓰는 어떤 특권적인 위치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아까 말씀하신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겉포장을 하기 위해서 전면에 항상 신문이나 방송에서 내세우는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뭐 음주운전자를 비롯한 민생사범 네. 수십만 명 사면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생계형 범죄, 민생사범 수십만 명 사면의 뒤에 사실은 재벌 폭행한 재벌과 그 다음에 아들에게 기업을 넘겨주기 위해서 배임한 재벌 그리고 탈세를 한 언론사 간부들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실은 탈세범이고 횡령범이고 그리고 폭행범인데 네. 그게 경제사범으로 바뀌고 그리고 사면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국민통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국민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본인들 정경원 유착구조가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식의 이른바 짓을 그런 행위를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사실은. 네. 예. 그 기자님께서 폭행범을 경제사범으로 둔갑시켜줬다 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 저는 그 전에 예. 경제사범을 너무 가벼운 범죄로 둔갑시켜준 거 요것도 한번 지적하고 그 싶습니다. 단어 자체가 좀 문제가 네. 있어요. 네. 그냥 탈세범은 탈세범인 거고 횡령범은 횡령범인 건데 경제사범이라고 하면
뭔가 좀 고귀한 일을 하시다가 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들어간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경제사범 피해자가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요. 언론에서 사실 그 단어 선택을 하는데 그만큼 더 시청자들 그리고 국민을 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최영목 교수님. 그 전에 우리 이제 언론을 얘기할 때 권언 유착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권이 앞에 있고 언론을 이제 길들인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MB 때 그게 어떻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익 공동체가 된다고 봐요.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우호적인 논조를 써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사업적인 것들을 주잖아요. 종편을 주고. 그리고 이제 권력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이런 한 몸이 되는 시기가 이제 MB 정권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 그 직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무릅쓰고 언론법을 고쳐서 신방 겸용을 허용했고 종편을 허가하고 종편 이제 그 방송사는 신문보다 훨씬 엄격한 그 규제를 받으니까 방송사의 경영자가 되려면 그 범죄자면 안 돼요. 사면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한 거라는 보도도 있었을 정도로 이후에 이제 MB 정권은 언론하고 그냥 하나의 공동체로 되는 그런 계기가 이 시기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영진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였다. 네, 이렇게 사주가 될 수 보시는 있게 방송사 경영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면이 강했던 거죠. 저는 이 권언유착이란 말도 너무 고상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에게 언론사는 하나의 거래처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거래를 주고받으면서 이익을 주고 이익을 돌려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유형 무형의 어떤 점에서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이익을 서로 나누었던 어떤 두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권언유착이 사치스럽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어는 언론 사주 유착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라기보다 언론사 혹은 언론기관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사주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이건 또 언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좀 약간 무관하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결국은 언론사를 일종의 거래처 다루듯이 해서 그렇게 길들인 게 바로 MB 정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건설업을 했으니까요. 거래처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당시에 이 언론사주들에 대한 이 사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있었느냐와 어떤 정책들과 함께 나왔느냐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범 첫 해잖아요. MB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이고 그때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기치를 걸었으나 출범 직후부터 최측근이라 분류되는 최시중 씨 방통위원장 임명하고요. KBS 정윤주 사장 사퇴 종용하고 YTN에도 언론특보 맡았던 구본옥 씨 사장으로 임명하고 돌발 영상 압박하고 MBC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소송 추진하고 이게 다 출범 100일 만에 벌어진 일들인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8.15 특사로 언론사주들을 대대적으로 사면을 해준 거죠. 네.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계 전체에 대한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프레스 프렌들리에서의 그 프레스가 누구냐. 친정부 언론이다. 반정부 언론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 엄격하게 채찍을 가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크게 전달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정말 슬픈 게 제가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MB 정부의 가장 큰 해악은 바로 그 전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그 이전 네. 군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했던 것을 조금 연성화해서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문이랄지 사람들에게 폭행만 안 했을 뿐이지 동아투이나 자유투이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40여 년 전에 그렇게 해직 기자들을 굉장히 많이 양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전두환 군부 정권이 들어와서 언론사 통폐합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사 통폐합을 하면서 사람들 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언론사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른바 한국 경제가 3조 호황 시대에 들어갑니다. 86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그래서 당시에 언론사들이 1,500% 정도의 연말 보너스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도 그런 보너스를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완전히 배제하거나 네. 차별하거나 쫓아내고 한쪽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철저히 포섭하는 당근 정책을
구사를 했던 게 7, 80년대 언론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폭력을 수반해서 했던 게 7, 80년대 정책이라면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폭력이나 제가 고문을 당한 적은 없으니까 예, 폭력과 고문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정권이고 과거 획기적인 정권이었다. 그리고 물리적 그걸 폭력은 한국 없었지만. 역사를 저널리즘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놔 버렸다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이런 정도로 막갈이라고는 어떤 언론인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한국 언론계는 그 한국 언론의 지형이 MB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뭐 종편 탄생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기업 노조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도 집회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공기업과 공영방송 개혁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임직원들에게 쇠고기 수입 허용 조치는 정부에 저항하는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한 셈이었다. 당시 공영방송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경영진과 노조가 좌우하고 있었다. 김인규 KBS 신임 사장이 김재철 청주 MBC 사장을 방송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를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14일 노조의 11분 만에 의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뀐 정권에 뭐 유리하게 보도해달라는 걸 원치도 않고 그걸 되지도 않을 겁니다. 네,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발언을 들으셨을 텐데 관제방송이라고 비판받았던 주례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MB 정부 때 왜 이렇게 방송국이 몸살을 앓았느냐를 좀 돌이켜보면 어떤 점에서는 이미 종이신문사들은 사주에 복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주만 잘 관리하면 종이신문, 소위 말하는 기성 미디어로서의 어떤 지면 신문들은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니까 사주를 사면함으로써 모든 게 정리가 끝난 거죠. 하지만 좀 방송국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방송국 잔혹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종편을 마련한 것도 그렇고 MB가 상당히 방송 매체를 좋아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방송 매체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 영향력을 알긴 알았던 듯합니다. 이 주례 연설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미지 정치의 효용성이라는 걸 정말 체감했고 활용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공과를 나눈다면 훨씬 더 과가 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사유가 무척 중요했던 이유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관제방송이라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하는 것은 끝났다라는 이 말이 장악이 끝났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정말 가슴 아픈 말처럼 들렸고 이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걸 지금 다시 보고 체감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 주례 연설하면 생각나는 게 이전 대통령이 KBS 라디오 통해서 주례 연설을 하면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있죠. 연봉 7천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였다라는 말을 해버려가지고 당시 이제 노조가 정정보도 청구를 했더니 KBS의 답변이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 정정보도를 한 전례도 없고 그럴 성격도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녹음된 방송을 틀어준 거였기 때문에 네. KBS 입장에서는 최소한 가짜 뉴스는 유포되지 않도록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던 것인데 그럴 행사할 뭐 실력이나 능력이나 뭐 행사할 방법 이런 거 전혀 없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주례 연설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에 맞서서 자신들의 편집권을 사수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KBS의 흑역사일 수밖에 없는 게 정현주 사장을 이제 강제로 몰아내고 이병순 사장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데
KBS 내부로 보면 그걸 막으려고 사장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못 지켰고 뭐 공권력도 들어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관제 방송의 부분이 들어와서 그게 100회 이상 간 거잖아요. 109회까지 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거기 동조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부에 최경영 기자처럼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구조화해버린 거죠. 그걸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뭐 당연히 할 일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가 아직도 완전히 변하지는 않은 거죠. 그 시대의 그 내용 구조가 여전히 좀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함께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KBS를 비판하고 또 떠나셨죠. 아, 요즘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내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취임하고 2009년에 봄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KBS가 가장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현장의 기자들이 현장의 기자에게 침을 뱉었어요. 대중이 시위대가 그래서 굉장히 기자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보도국 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보도국장을 탄핵을 하겠다라고 총회를 소집했는데 그때 제가 그 총회를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왜냐하면 그 총회를 꼭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은 제가 그 총회를 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그 전부 딕테이션을 다 했습니다. 받아쓰기를 다 해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마다 그걸 다시 읽어봤는데 한 10명 정도의 기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시청자들이 우리에게 분노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확히 한 10명 정도의 간부 또는 기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네. 이게 중립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어떤 앵커는 다음 정부 때 대변인이 돼요. 이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특정하시네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네.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 그 보도국 총회에 참여했던 300명의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네. 예. 보도국에서 분명히 저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네. 진실을 은폐를 하려고 중립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민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중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중립이나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습니다. 쓸 수 있다. 예. 그분이 지금 미국에 있다고 모함하는 거 아니죠? 다 증거 아니요, 있죠. 그분이에요. 예. 네. 최경영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뭔가 언론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주시는 것 같아서 언론전을 그날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언론의 공정성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깊게 해보는 이유는 과거를 딛고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과거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2008년 8월 13일 이날이 언론에 참 중요한 날일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의 상황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신문 지면인데요. 한번 소환을 해보죠. 8월 13일 주요 일간지의 지면입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언론사주들의 특별 사면 소식과 함께 정현주 전 KBS 사장의 자택 체포, 그리고 MBC 사장의 PD수첩 관련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과가 실렸습니다. 이게 모두 한 면에 실렸는데요. 이런 사실 언론에는 어떻게 보면 굵직한 사건들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거든요. 다들 보셨죠? 예. 네. 어떤 분부터? 그때 사실 신문을 다시 한번 보고 저렇게 하루에 다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깜짝 놀라면서 봤는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에 대한
그 접수 전략이라는 것은 대단히 친밀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입법화 과정까지 보면요. 그 전에 이제 언론 지형이라는 게 보수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신문을 제외해놓고 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 방송사와 아고라와 같은 그 민주시민의 토론회장이 됐던 인터넷, 이게 굉장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아까 프레스 프렌들이라는 얘기를 임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그 프레스는 대략 조중동 등을 포함한 것이고 나머지 언론들은 우호적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을 무력화하는 것과 아고라에 난입해서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전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원 주사장 건은 전형적으로 공영방송을 접수해야 되는데 접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장을 터한 거거든요. 그때 동원한 국가기구가 우리가 아는 모든 게 다 동원됐다고 보면 돼요. 국세청, 그리고 법원, 네. 경찰, 검찰, 국정원 다 동원돼가지고 내쫓았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부당해고 판결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 국회의원이 그랬어요. 네이버에 대한 접수를 끝냈다라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표현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전략, 그리고 공영방송 접수, 그리고 자기를 지지했던 집단에게 무리한 법 개정을 통해서 조중동 매잖아요. 4대강과 4대 신문. 4대강을 하면서 4대 신문엔 종편을 줘가지고 완전히 언론을 회귀시켰죠. 80년대 이전으로. 그래서 이 후유증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고 저는 봐요. 4대강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생활 환경도 완전히 후퇴시켰고 정신적인 생존의 환경도 굉장히 오염시켜버린 그런 계기가 이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최욱 씨, 2008년에 사실 베이징 올림픽도 열렸었잖아요. 기억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같은 시기에 벌어졌다는 것도 일단 놀라운데 네. 더 놀라운 건 이게 하필이면 또 올림픽 시즌에 이게 같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도 좀 괜히 의심하게 되는 대목인데 일단은 저는 박태환, 진종호 선수 팬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보면요. 야, 일단은 일면을 이제 올림픽 사진으로 장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면 소식은 또 되게 이 와중에 작게 넣어놓고 MBC의 사과는 이 와중에 또 크게 싣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언론을 장악하고 또 언론은 여기에 또 동조를 했을까? 또 한편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주가 그 노동자를 나쁘게 대할 때 하는 태도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났는데 지금까지 한국 언론이 겪어왔던 어떤 나쁜 역사의 학습 효과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장면들입니다. 가령 군사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을 지나오면서 언론사들이 일부 탄압을 받아 그 이후에는 엄청난 혜택을 또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과 벌을 아주 명시함으로써 결국은 이 상벌 체계에서 가장 나쁜 벌은 밥줄을 뺏는 거예요. 실제로 밥줄을 뺏기도 했었죠. 그런 점에서 말 그대로 언론 기관을 언론사 말 그대로 한편으로는 노동자처럼 대함으로써 사유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전 가장 지금 보면서 좀 끔찍한 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8년 11월 15일 날 이제 이 대통령 왼쪽 치우친 방송 가운데 갖다 놔라라는 한겨레의 어떤 기사입니다. 여기서 당시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가운데란 말은 내가 해석하기로 노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노조의 힘이 강한 방송사에서 지나치게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진보적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주관성에 바탕을 하고 있는지는 이 신재민 차관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내 입장에서 어느 쪽이 좌고 어느 쪽이 우인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기 검열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횡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반문을 했다고 써 있으나 한겨레 기사조차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정도로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언론 탄압이다.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말들인데 이런 것으로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해서 결국은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언론에. 내 기준을 따라라. 내 기준에 어긋나는 건 다 좌편향이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메카시즘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역사를 덮었던 게 바로 이 MB 정부 시절의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사도 그러면 비판 기사지만 비판이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 정도 기사의 비판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라는 거죠. 모든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KBS 한정된 말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지면신문들은 이건 KBS에 대한 문제라고 뒤로 빠질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언론 탄압의 현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영 기자는 이때 이런 기사들 쓰셨습니까? 취재를 하셨습니까? 어떤 일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저는 탐사보도팀이 해체가 되고 네. 그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었을 때인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그 좌편향된 언론을 정상화시킨다라는 기치로 실제로 어떤 논리가 동원이 됐느냐. 그러니까 저는 논리로 따지면 정말 그 정현주 사장을 해임시킬 때의 논리가 제일 우스꽝스러웠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랑 KBS랑 세금 소송을 하는데 법원이 조정 권고를 했더니 KBS 사장으로서 그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게 KBS에 대한 배임이라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들어도 진짜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또 거기에 어떤 수단이 동원됐느냐. 감사원 동원되죠. 검찰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MB 정부는 정말로 언론 장악을 거침없이 보란 듯이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 논리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웠고 거기에 여러 국가기관이 수족처럼 동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B 하나만을 놓고 볼 게 아니라 당시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언론사를 고발만 해도 기자들이 연대해가지고 성명서 내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때는 정말 노골적으로 언론 탄압을 할 때인데 이때는 과연 뭘 하고 있었나? 지금에 비추어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네요. 최경영 기자가 한국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정현주 사장님을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내쫓으려고 할 때 언론들은 침묵했는데 제가 아는 노 언론인인데 지금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팩스로 정현주 사장님을 응원한 팩스를 보내요. 뭐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왜군하고 맞섰던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서 끝까지 싸워라. 이런 격려를 하고 싸울 걸 독려한 게 다 이제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은 언론이셨는데 다른 언론들은 침묵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여론을 위축했던 이제 주범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세계 30위대였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MB 집권 후에는 6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주범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이 되는데요. MBC의 PD수첩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서 이 보도가 정부 관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제작진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걸로 알려진 사안이었죠. 네. 임정 변호사님. 말 그대로 검찰이 이렇게 수단화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언론 장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이때 PD수첩 제작진 체포되고 기소되고 야 이거는 버텨봤자 결국은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구나.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다가는 범죄자와 연결되는 이 공포 정치 속에서 말하자면 이 공포를 노렸던 거고 공포가 통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얘기하지만 일종의 반면 교사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 소비자들한테도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때 검찰이 정권의 도구화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언론의 도구화는 자연적 수순으로 따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 지금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잔재들이 남아있는 게 바로 이 검찰 장악과 그로 인한 언론의 복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 1월에 발표된 검찰 과거 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검찰 권력이 PD수첩 제작진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정말 가관인데 수사 착수 당시부터 검찰도 유죄 성립이 어렵다라는 거는 알았다 그래요. 그게 공공연하게 했던 말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방송 내용의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해라. 이게 자체로 위법 수사거든요. 그런 지시가 있었다 그러고
심지어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 수사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무죄가 나와도 문제는 없으니 일단 기소를 해라는 지시도 있었다 그러죠. 그 안에서 강제 수사 및 기소 지시를 거부한 임수빈 당시 부장검사가 있었죠. 그에 대한 암행 감찰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불법 수사에 따라서 증거가 모아지고 그것이 결국 기소까지 이어져서 결국 다행히 뭐 당연하게도 법원에서는 1, 2, 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어떤 식의 기사를 썼냐면 처음 무죄 판결이 나왔던 2010년 1월에 이 판결 내용을 엄청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국을 혼돈에 빠뜨렸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라니 그럼 지금 우리는 광우병에 걸렸어야 할 것 아니냐. 뭐 이런 변호사 어떤 그 법원 간부 출신 변호사의 말을 싣는가 하면 심지어 대법원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서 아 대법원이 무슨 입장을 냈나 해서 봤더니 대법원 핵심 관계자는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2011년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그때는 크게 보도는 허위나 고의성은 없어 보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가지고 어쨌든 거짓말한 건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도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올해 2월인데요. 광우병 허위 보도한 PD들 문정부 들어 승진 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 전체 내용을 보면 허위 보도를 해서 우리 사회를 엄청난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던 그 PD들이 현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분명하게 따져보고 싶은 게 법원이 PD 수첩의 보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허위 보도가 있었다라고 한 거 사실이거든요. 네. 판결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언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분명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째로 뭐냐면 가령 이제 미국의 어떤 여성이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인간 광우병이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보도를 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판결문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방송 당시에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은 명백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판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송 당시에는 그러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요. 미국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의사들이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유족들이 법원에 의료소송을 걸면서 소장에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방송사가 그러한 정황에 따라서 의심이 된다라는 보도가 과연 허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리고 도축장에서 주저앉은 소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광우병 의심된다. 이런 식의 보도도 허위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소들이 광우병 걸린지 안 걸린지는 아무것도 증명된 바 없어요. 그리고 당시 똑같은 동영상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리콜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미국에서는 뭐 청문회가 열린다든가 그런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을 놓고 PD수첩이 보도한 것이 허위라는 판단을 법률적으로 받는 게 맞는가라는 평가가 저는 계속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을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따져가지고 어쨌든 거짓말한 건 사실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자신들의 향후 저널리즘 행위에도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대목에서 저는 이제 조력자로서의 검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부터 눈여겨봐야 될 거는 MB, 아까 임재원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MB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은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거의 범죄 사실이라든가. 그러면서 MB 정권에서 언론과 검찰이 일정한 유착과 함께 강하게 권력화되고 독점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검찰과 언론의 권력이나 유착은 여전한데 대통령만 바뀌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보면 검찰이 지금 견제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건데 그 기원이 이때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말씀을 드렸듯이 공영방송은 공론장을 완전히 나팔수를 만들어버렸고 그 후유증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영역은 무력화시켰을 뿐 아니라 문제의 핵심이 그걸 이제 조작 공간으로 만드니까 댓글 조작 이런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조중동은 이미 이제 낡아가는 인쇄 매체인데 곧 사라져가는 거기에 방송을 이제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기사 회생을 해서 다시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구축된 게 지금이고 지금도 언론과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엔. 네. 이때 만들어진 것이고 정치 권력,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그건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지금도 쥐고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검찰 말씀 중에서 검찰이 이전 대통령의 혐의를 알고도 덮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 그거는 주장이신 거죠? 예, 주장일 뿐 아니라 네. 그 왜 지금 수사에서는 그게 이제 그렇게 기소가 됐고 아까 이제 최경영 기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MB를 제대로 수사하는 게 가능했겠느냐의 문제와 언론 부대에 있어서도 대단히 소극적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네. 충분히 제기할 알고 수 있었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명했다, 영리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전국을 장악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윤주 사장의 무고 케이스잖아요, 일종의. 정윤주 사장의 불법 해임과 관련해서도 정윤주 사장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 동안 정윤주 사장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없게 하는, 돌이킬 수 없게 하는 시간을 네. 정권 초기 때 충분히 벌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억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여전히 광우병에 관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는 미국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36개월 이상 된 소를 도축해서 한국으로 판매하는 것에 관해서 처음에 이슈가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미국에 살았지만 잘 안 먹어요. 12개월 왔다 갔다 하는 소들만 먹지 그런 소는 냄새도 나기도 하고 지금도 잘 안 팔리잖아요. 거긴 또 소가 많으니까. 예, 소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이 든 소를 그것도 병든 소를 도축해서 해외로 판매했을 가능성에 관한 문제 제기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왜곡 보도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때 상황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정윤주 사장이 어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그랬겠지 네. 또는 광우병과 관련해서 PD 수첩이 좀 오바를 했던 것도 사실인 게 아닌가 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언론을 잘 알았다. 그리고 검사들과 기자들을 그 출세하고 싶은 기자들을 잘 활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굉장히 동의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의혹 단계에 있는 것들을 계속 언론에 썰어 내보냄으로써 그게 기사화되고 사실인 것처럼 됐지만 지금 정윤주 사장 체포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하지만 무혐의로 다 결론 난 것은 오히려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 자체가 의혹 보도 과정이라고 이제 굉장히 어떤 권위 의식 내지는 의무감을 불태우면서 계속해서 썰어서 이 사람을 실제 유죄처럼 만들어 보이는 역할을 이때도 탄탄하게 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보다 언론 내에서 여론 재판을 해버림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무죄 유죄를 결정해버린 구조가 이때 당시 굉장히 잘 활용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찰이 도와줌으로써 기소만 되면 그냥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 사람 유죄로 결정난 것처럼 한 게 사실 지금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묶어서 얘기하는 기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검찰 얘기 여기까지 하고 최욱 씨. 네, 여론을 위축시킨 주범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정원인데요. 뭐 댓글 부대 이 얘기는 뭐 워낙 많이들 했던 거고 연예인하고 언론인을 뒷조사했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방통위 언론대책회의에 국정원 제2차장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한 건가요? 이게 뭐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놀랐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UN 특별 보고관을 미행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정원이 작성한 수십 건의 언론 관련 문건을 보면요. 공영방송과 관련한 것도 많습니다.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요. 좌편향 간부 반드시 퇴출, 좌파 세력의 재기 음모 분쇄,
무능 무소신 간부, 보직 변경, 완전 정상화를 위한 전열 정비 이런 내용과 함께 개인 성향과 동향까지 분석을 치밀하게 했습니다. 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에서는 좌편향 인물 퇴출로 악순환의 고리 차단, 노조 무력화, 조직 개편으로 체질 변화 유도 등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 문건에 모두 적혔던 그런 말들이고요. 최경영 기자 아마 이때 상황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낙인 찍기를 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좌파다라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좌파라는 게 도대체 뭐고 좌파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파면 안 됩니까? 사람은 이거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헌법의 기본을 두고 있는 건데 저널리스트들을 좌파다, 우파다, 우리 편이다, 너네 편이다 이렇게 갈라놓고 그것도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마치 군사 독재 정권 때 하듯이 관계기관 대체회의를 한 거잖아요. 네. 국정원이 참여했다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마치 북한으로부터 온 불순 세력, 불온 세력, 일제시대 때 그런 말 썼잖아요. 불온, 그랬죠. 불온하다. 또는 북한으로부터 와서 불순하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를 잡았잖아요. 그 사고 속에는 여전히 1960년대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치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정리해야 할 인물을 분류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마 최경영 기자는 여기 이제 무능 간부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냥 잘 나가는 tam사보도 기자였어요. 네, 감독도 아니셨잖아요. 그냥 그 커리어 쭉 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리스트 중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네. 지역이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지역이 딱 특정 지역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좌파 못을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원 행동이라는 단체를 못을 박아놓고 있잖아요. 아마 저는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간부급이 아니어서 이름은 없었지만 사실 다 소속되어 있었다. 예, 다 들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예. 한참 이제 저랑 학번 차이 나는 후배들이 총학선거 후보들 이렇게 평가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란 적이 있는데 예. 운동권이냐 아니냐를 찾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후보를 운동권으로 찍어가지고 저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운동권일까 봤더니 이력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FTA 반대 시위 나갔다라는 딱 그거 보고 얘 운동권이나 안 돼.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문건의 내용도 그 수준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회 당시 수준이 사실 그러했던 것 같고 KBS나 이 MBC 관련 문건을 보면 이게 결국 국정원이 일종의 언론통제계획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행위 자체가 국정원 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인 것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것도 놀랍죠. 세부 추진 방안으로 보면은 특정 시사 프로그램을 언급해가면서 제작진 교체, 포맷 변경으로 황골 탈퇴 추진 그러면서 특정 출연진 이름을 지목해서 반드시 교체해라. 그리고 웃긴 게 대외적 상징성 때문에 당장 폐지가 어려운 PD 수첩의 경우 편파방송 책임자 문책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방송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방송사 자체의 편집권은 그냥 없는 셈 쳐도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디테일한 공작 계획을 작성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화란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뭐 기준이 제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향신문에 그 당시 보도됐던 거 보면은 이 누구는 좌편향 PD들과 네트워크 유지하며 편파방송 획체. 좌편향 PD 혹은 편파방송이 비정상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언론노조 본부에 있고 반정부 왜곡 보도를 한다. 이게 또 비정상인가? 불법행위 주도 전력하다가 편파 방송한다.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게 좌파 눈치 보기가 체질화되어 국정 지원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고 싶어하면 소극적 태도도 이것도 비정상이다라고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코가 말하는 정말 대표적인 얘기 중에 감시와 처벌을 보자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 들면 정상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정상이란 얘기를 고상하게 뭔가 원칙이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정상 비정상과 논리인데 문제적인 건 이때 당시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얘기가 아무도 거리낌없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KBS 정상화라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일종의 당원 명령처럼 정원 명령처럼 활용됐다는 게 문제고 결국 이 자체는 낙인을 찍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낙인 찍는 거. 이 내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정부 편향적인 방송이 공정한 방송이고 정부를 잘 지원하는 게 왜곡 보도가 아님이라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마련하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워버린 거죠. 정상화라는 말이. 어쨌든 KBS의 경영진과 인사들은 대거 교체가 됩니다. 그 이후의 보도를 좀 살펴보면 이런 비판이 등장하는데요. 미디어 오늘 2012년 기사입니다. 동물농장이야 KBS 9시 뉴스에 뉴스가 사라졌다. 라고 했는데요. 최고급 횟감 다금바리, 둔갑 판매, 꼼짝마, 가로수에 둥짙은 올빼미 가족. 이렇게 좀 연성화된 보도들, 동물농장이라고 비판받는 보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올빼미 다금바리 소식 뭐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뭐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당시 정부 여당의 민감한 소식은 단신 처리하거나 아예 이제 보도를 안 했다. 그런데 이 동물 뉴스 같은 일상 뉴스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지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KBS를 김비서라고 이제 놀리고요. 그리고 땡방 뉴스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었죠. 네. 땡방 뉴스. 당시에 KBS에서 또 근무하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억누르면 이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어떤 구멍, 명분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경영이에요. 실적이에요. 광고예요. 시청률이에요.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면 돈벌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론사로서 공적 역할, 특히 공영방송사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역할을 하는 언론사의 기능보다는 돈을 버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청률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하는데 당연하다. 그러면서 점점 순치하게 되는 거죠. 순응하게 되고 그거 한 2, 3년 하면 아 누구 오늘 그림 좋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관통했던 그런 어떤 KBS가 그렇게 굴러갔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실제로 네. 그 시청률도 잘 나오고 경영 재정 상태도 더 좋았습니까? 실제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요? 공영적인 역할이라는 거는 굉장히 돈이 드는 역할이에요, 사실. 그리고 탐사 보도를 저도 오랫동안 했지만 탐사 보도만큼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드는 그런 취재는 없어요. 예. 돈이 안 되는 역할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적인 역할이지만 언론사라서 꼭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그건 돈이 듭니다. 시간이 들어요. 근데 그걸 자꾸 기업 논리를 강조를 했고 이명박 정부 전 시기 때 사실은 공기업 혁신 방안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업 논리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적 역할이랄지 언론사로서의 역할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 실제로 그 전 사장들이 있을 때 KBS가 더 잘 나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다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공영방송. 더 잘 나갔다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때요. 그 당시까지 KBS가 적어도 10년 이상을 압도적인 영향력 1위, 신뢰성 1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KBS는 수십 년을 받는 조직이니까 최 기자님이 얘기하셨듯이 여기서 수익성을 창출하라고 우리 사회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보도를 통해서 신뢰받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KBS의 중요한 존재 이유인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얘기하셨듯이 KBS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조직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는 거잖아요. 이거 좌파 방송이고 정상이 아니니까 정상화해야 될 대상으로 낙인 찍고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과정이 MB 정권 들어서서 초기의 일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KBS가
한 10년의 이제 그 약화되고 무력화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KBS를 언론이고 공론장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MB 정권은 국정에 동반자고 내 얘기를 전달해주는 그는 나팔 쏘면 되지 니네들이 왜 자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정도의 입장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악이 일정하게 끝난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통계를 아까 가지고 오셨다고요? 연성 뉴스들 얘기하셨잖아요. 연성화되는 것뿐 아니라 그런 뉴스는 늘어났고 대통령이나 이제 권력 핵심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그 내용이 달라. 야당 보도 잘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용이 이런 거에 대통령 발언이나 그 동정이나 이런 건데 회담 그리고 회의 장면 그리고 어디 방문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언론에서 보면 뭐냐면 이게 유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연출이 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충분히 아름답고 좋은 장면만 끄집어내서 편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달리 얘기하면 돌발 사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그 장면을 갖다 트는. 그러니까 이런 유사 사건 중심의 보도가 늘어났다라는 게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니 KBS가 무슨 신뢰성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KBS 위치가 심각하게 흔들린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보도가 등장하는 배경에 국무회의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네요. 눈에 띕니다. 전 정권에서는 기자회견이 26%를 차지했고요. 통계로도 이렇게 보이네요. 말씀하실 부분 더 있습니까? 최욱 씨, 다음 진행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그 MB 시절의 언론 장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장악으로 10년간 공영방송이 망가졌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좋아졌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일단 언론 지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편도 생겼고요. 유튜브도 등장하고요. 팟캐스트 생겼고요. 팟캐스트에 또 황태자 이렇게 또 등장하고요. 죄송합니다. 민망하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KBS 상황이 지금도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매우 신뢰받는 언론사도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신뢰성과 영향력이 높았던 언론사를 무력화시키고 종편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그 온라인 중심의 인터넷 중심으로 많이 옮겨가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신뢰도를 계속 쌓아가고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해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완전 무력화된 상황에서 대체제들이 등장해서 자리를 잡았고 내부는 그때 협조했던 사람들, 뭐 좌파로 갈렸던 사람들 내부를 갈라치게 한 거잖아요, 정권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조직이 통합적인 힘을 발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 KBS가 했던 역할을 많이 다른 데서 해버리고 있어. 이게 하루아침에 회복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고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언론 지형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그 언론이나 매체들이 좀 노골화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좌표 찍듯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극화가 촉발된 것이 이명박 전 정부 때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2011년에 종합편성 채널이 시작됐죠. 동일본 대지진과 거의 저는 맞먹는 언론 지형 변화라고 봅니다. 그 영향,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지금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 종편이 출범한 이후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까 최영목 교수님 말씀이 공공성을 가진 과거 KBS에 대한 신뢰도를 대체할 만한 저는 언론은 아직 없다고 봐요. 그 무주공산격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뉴미디어 그런 정치 방송들 내지는 보도 채널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것이 중립적이다 내지는 객관적이다라고 소비한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뉴스에 대한 해석과 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립성 내지는 공영성을 생각하고 듣고 있지는 않아요. 보고 있거나.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뉴미디어라고 했을 때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어떤 양극화되는 과정에 저는 종편 채널이 한 역할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게다가 매경까지 모두 다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일단 지면 언론사들이었는데 이들이 보도 채널, 말이 종합편성 채널이지 보도 채널이거든요. 여기서 과도하게 쏟아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자정 능력을 오히려 어디서 찾느냐면 다른 매체 가운데서도 다른 의견을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KBS를 정말 정상화한다면서 비정상화했던 기간과 그럼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린 어떤 언론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각성된 언론 소비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종편 채널의 등장이다. 여기서 한쪽으로 무게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른 쪽도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으로 맞다고 저는 보는 게요. 미국에서도 폭스뉴스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CNN이 좌편형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 전에는 CNN에 관해서 24시간 뉴스 채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아주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정치인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의 지형이 크게 나뉘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MB 정부 이후에 종편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그 종편이 너무나 큰 소리를 내니까 거기에서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가운데 있으려고 해도 다 좌측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KBS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KBS는 다양한 팩트와 다양한 의견을 빠짐없이 전달해 주는 수밖에 저는 없다. 네. 그러면서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공영방송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뭐 좌고우면하면서 이쪽은 뭐라고 하고 저쪽은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항을 해서 뭐라고 하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용광로이자 광장 예. 같은 역할을 해야겠죠. 예. 네. 임자원 변호사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을 정상화한다라는 기치로 뭔가 언론 통제 정책을 굉장히 거칠게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좌파 언론의 정상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함정과 같은 얘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언론 통제에 저항하는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자리매김이 계속되는 거고요. 거기에 동조하는 언론은 나쁜 언론이 아니라 우파 언론으로 계속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언론을 바라보는 지형을 정상화하려는 노력도 사실은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어쩌면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실력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지향화에서 계속 자신들의 싸움 혹은 자신들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주입한 그 프레임이 계속 고착화됐다. 지금은 그래서 누군가는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언론이고 누군가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언론인데 우파 언론.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게요. 네. 그 종편 얘기인데 종편이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방송은 적어도 그 전까지는 공적 영역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인 강제가 있었던 거죠. 방송 영역은. 근데 종편이 허가되면서 합법적으로 정파 상업주의를 한 거예요. 특정 정파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아주 상업적인 방식으로 시청률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으로 갔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시민사회나 전체적인 미친 영향은 방송이 저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방송도 하나의 그냥 정파적인 수단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 정당화를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양극화되는데 이념적으로 양극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KBS 같은 공영방송이 이거에 대응하는 방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냥 하나의 스펙트럼에 있는 것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명박 정권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을 연구한 김세은 교수는 방송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각성하게 되는 계기였다. 이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침해받는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었지 정파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2020년 현직 기자들은 지금의 뉴스, 자율성과 독립성 또 정파성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제2에서 들어봤습니다. 조국 사태 때는 우리가 어쨌든 계속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논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위에서 이런 기사를 써라는 그런 전혀 없었어요. 단 내부적으로도 조국이 맞냐 안 맞냐. 사실 그거는 어쨌든 가치 판단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보도국을 그 당시에 이제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 조국 사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많았었거든요. 결과는 조금 자기 반성이 있었고 국장도 좀 그건 실수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고 외부의 압력 이런 거는 아예 없었다. 노사 양측이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공정 보도에 관해서 논의하는 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추미애 아들 의혹이다. 조국 장관 의혹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노조 측에서는 구체적인 취재나 취재 지시가 없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측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 현장의 인력들과 소통이 부재했을 뿐이다. 앞으로 소통을 강화해서 그 성역 없는 보도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일관성인 것 같아요. 일관성. 그러니까 지금 수뇌부인 선배들도 이른바 적폐 시절에 자기네들이 정권에 들이댔던 기준 그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취재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지 좀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MB 정부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자들도 참 이 정파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저연차의 기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선배 기자로서 최경영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책도 나왔잖아요. 그 회사 문 앞에서 민주주의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기업이 언론사입니다.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안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게 어떤 정치 인식의 차이,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세대 갈등의 측면도 좀 있습니다. 세대 갈등? 예, 세대 갈등의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 경험이 지금 달라요. 그 경험이 분명히 다르고 제가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위를 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KBS와 MBC, SBS의 그 간부급 직원들과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토론을 했었어요. 그리고 관련돼서 이런 인터뷰가 나올 거라는 거는 뻔히 알고 있는데 평기자들도 그렇고 고참 기자들도 그렇고 데스크 간부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아주 선순환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실제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내부에서 카톡으로 SNS로 서로 간에 그들만 또 이렇게 따로따로 뭉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밖으로 펼쳐서 그 보도국 내에서는 보도국 내에서 또는 회사에서는 회사 안에서 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하게 그게 팩트라면 팩트에 근거한 진실이라면 그쪽으로 뭐 회사가 용인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계속 보도가 나가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 네. 예. 또 후배 기자들이 기자라서 좀 감싸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언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특히 이제 공영방송도 그렇지만 언론의 신뢰성의 기반이 일종 일관성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는 MB 정부 시절에 그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권력으로부터 권리두기를 한다라는 게 왜 지금 더 많아진 것인가에 대한 평범한 언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좀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파성이 왜 그렇게 나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파성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논리를 가지고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그 정파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무논리적인 정파성이 문제이지 저는 기자든 혹은 언론사든 정파성을 갖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맹목적 권력 감시가 이 정파성을 앞설 때 과연 그 정파성과 맹목적 권력 감시라는 게 어떤 식의 교호작용을 일으켜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하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합리적 지성인의 상징이 뭐였냐면 저는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동시에 구독하고 있습니다였어요. 자, 그럼 지금 좀 돌이켜 봅시다. 저는 TV조선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습니다.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쪽은 메신저고 한쪽은 언론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파적으로 중간이 가기 위해서 보수 언론과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 과거처럼 조선일보, 한겨레 그렇게 상징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진보 언론이 어디 있냐는 거죠. 어떤 언론사가 지금 과거 한겨레의 어떤 이미지를 다 대신하고 있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권력 감시라는 이 기능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맹목적일 때 양쪽의 균형을 다 잡아보고 싶고 한편으로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언론 소비자들에게는 훨씬 더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한마디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나 이념이나 이 명분에 휘둘려서 또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보도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SNS나 뭐 어떤 뭐 글을 쓴다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도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결국은 기자는 귀납법적인 그러니까 특정 케이스에 관해서 명확한 팩트가 있으면 거기에 관해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거기에 그 귀납법적인 태도를 연역법적인 태도, 어떤 명분, 정파성, 정치성, 이념으로 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기자들의 자유예요. 그리고 기자들은 귀납법적 태도로 일관해야 됩니다. 경험과 팩트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귀납법적 말씀이신 태도로 거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쭉 가다가 그러면서 내가 이 귀납법적인 어떤 취재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귀납법적 팩트가 충분히 모아졌으면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언론 자유가 계속 확장되는 개념이지 그걸 또 너희들은 팩트만 보도해야 되니까 확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취재해서 본인이 보도하는 것에 관해서 자율성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응당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자들이 잠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댓글이랄지 이런 것들도 그걸 내가 완벽하게 취재를 하고 내가 완벽하게 공급자로서 보도를 했으면 어떤 그 아주 심한 리액션이나 반응이나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그다음에 불투명하게 어떤 취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대중들이 정파성에 휘말려서 당신들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특권의식이에요. 그거는 안 되죠. 특권의식은 내려놓고 두 분 사실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취재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논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정파성 관련해서는 저도 최근에 어떤 세미나 갔더니 그 언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파성이 문제겠냐. 정파성 없으면 언론 신뢰가 회복되겠느냐. 신문법, 방송법에 명시된 민주적 여론 형성 또는 다양한 의견이라는 말과 정파성이 다른 말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던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파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갖는 거 괜찮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도 사실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정파성과 저널리즘의 원칙이라는 것을 같이 가져가야 하는데
저널리즘의 원칙이라는 것을 빼고 이제 정파성을 강조하는 순간 그거는 이미 언론의 영역이 아닌 게 돼버리는. 저는 결국 이제 정파성을 갖고 있는 언론사나 기자가 저널리즘의 원칙을 같이 갖는다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정파성을 왜 추구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념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언론사나 기자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 정파성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정파성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의 영역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는 그 기자가 하셨던 얘기 중에 그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있어서 일관성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저널리즘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면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어떤 정파성을 추구하려면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화법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일관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거기 이제 얘기에서 명확하게 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조직의 정파성하고 개인의 정파성은 다르잖아요. 어떤 조직의 정파성을 가지고 강요를 할 때 개인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개인의 정파성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하고 행위자를 나눠봤을 때 행위자가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정파성을 하나의 기사가 드러나는, 그래서 그 기자를 비판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그 내부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내부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보장돼 있어서 기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냐를 먼저 따져보는 게 우선 아니냐. 그게 안 돼 있는 조직이라면 정파 언론이 아니라 그냥 정파죠. 정파다. 네, 그냥 정파죠. 정파는 방송을 끊는다는 뜻도 있는데 지금 여기 그렇죠. 끊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항상 또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이용마 기자의 말씀이 좀 생각납니다. 우리 제이와도 지난 2월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용마 기자가 그 지배 구조를 바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문득 좀 궁금해지네요. 네. 결국 공정성 이야기를 할 때, 공영성 이야기를 할 때 지배구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청자들이 가령 KBS만 놓고 보면 이명박 때의 KBS, 박근혜 때의 KBS, 가령 박근혜 때라고 하면 세월호 때, 백남기 농민 때의 KBS가 어땠는지를 평생 기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이거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한때 KBS 저랬었다라는 이미지가 분명하게 각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청자들은 KBS조차도 무너지면 끝도 없구나. 공영방송은 최소한 무언가는 지킬 거야라는 기대는 굉장히 허망하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KBS 내부에서부터 사실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라는 게 인적쇄신으로 다 될 거야라는 메시지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것 같고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사장이 누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공정성은 확보가 될 거야라는 사실 제도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그 외부 이제 뭐 국민위원회를 통해서 뽑겠다 이런 식의 법안이 나오고 전 이런 건 되게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KBS 내부에서 KBS 언론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의 공정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하려면 이런 방안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KBS 안에서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거든요. 저는 꼭 국회의원분들이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발 국정감사할 때 말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KBS 사장을 불러놓고 경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상관없죠. 근데 보도에 관해서 어떤 특정 보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도가 정파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치 논란화 시키는 것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한국의 공영방송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퍼블릭이라는 단어로, 퍼블릭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단어로 논문 색인을 쭉 찾아봤어요. 네. 한국은 퍼블릭이라는 단어로는 안 나와요. KBS는.
그냥 KBS는 퍼블릭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스스로 공영방송이라고 믿고 있지만 네. 외국의 학자들은 내셔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KPBC로 바꿔야 됩니까? 그냥 사실은 뭐 내셔널 여기에서 국가애라는 말은 거버먼탈이에요. 정부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KBS의 과거 역사가 사실은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 때 유신 독재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KBS를 공기업화시키거든요. 그리고 KBS를 공기업화시키면서 그 첫 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KBS 영감에 사보에 이렇게 써놔요. 유신 이념의 구현. 이게 KBS 공영방송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권의 방송으로 그 전에는 문화부의 일개 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직도 방송국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화부의 국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기업이 되고 그 공기업이 사실 싱가포르식의 그게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가 굉장히 낙후된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한 그런 식을 차용을 한 거죠. 70년대 초반에. 그리고 나서 군부 독재 정권 이후에 지금 이명박 정권까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데 그 주체성이 뭐냐? 공영방송은 시민사회에 있는 거지 거버먼탈, 정부 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이 KBS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국가의 걸로 생각을 해요. 큰 착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대중들도 국가의 걸로 생각을 합니다. KBS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조직이 아니어야 한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네. 예. 네. 예, KBS 역사를 보면 사실은 예.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시기는 90년대 직후부터 2008년 이 무렵까지 정도예요. 상대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언론인으로서 기자와 구성원들의 판단이 콘텐츠를 지배했었던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 전과 후는 상당히 이제 아닌 걸로. 그러니까 오랜 시민사회와 내부 구성원의 싸움으로 공적인 위치가 된 거죠. 그전에는 이제 국가의 한 부분이었던 걸로 이해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공정한 구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늘 과제였던 건데,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대요. 언론학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들은 언론이 나에게 불리하게 보도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는 훨씬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언론은 운명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걸 갖다 보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가 집권당이 아니면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이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독립적인 거죠. 양쪽이 다 불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MB 정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인위적으로 그거를 다시 원래 80년대식으로 돌리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무력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폐해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버넌스 얘기, 공영방송 지배구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독립성,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사장을 잘 뽑아야 되는데, 사장이 와서 인사가 만사하는데 엉뚱한 사람을 앉히고 그 사람이 개입하고 이러면 좋은 방송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낙하산이 아닌 사람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이용마 기자도 자꾸 하셨는데 그 직전까지 계속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외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정필모 의원도 KBS 있을 때부터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법안을 냈더라고요. 핵심은 지금은 이 사회를 여야에서 추천하는 구조예요. 여야에서. 그래서 방통위를 거쳐서 그게 이제 임명이 되는데, 대통령에 의해서 KBS의 경우에 그것을 여야당이 하는 한 무조건 정파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서 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
그것도 국민위원회에서 검증하자 이런 법안을 제출해 놨는데요. 저는 뭐 이 논의가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언론에 개입하면 굉장히 그 비판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언론은 그냥 언론의 논리를 굴러가게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문제는 굉장히 왜곡시켜 놓은 걸 바로잡는 노력도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 정부 들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있죠. 뭐 인수위도 없었고 코로나 또 팬데믹 상황이 계속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정 의원이 이 법안을 이제 아마 개정안을 추진하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제도화 되는 거니까요. 지켜볼 만한 그 사안이고 네. KBS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자율성을 남이 확보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싸워서 얻어야지. 그런 면에서 적절하게 네. 법안이 개정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네, 저를 바라보시면서 잘 싸우라고 말씀해 예, 예. 주시는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를 시작해야 될 단계인 겁니다.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요. 언론이 받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안을 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언론이 받아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뭐 미디어 오늘 정도에만 실려 있고 대단히 크게 대서특필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아마 문제가 될 거는 지금까지 어쨌든 언론사, 언론기관이 어떤 점에선 엘리트 집단이고 상당히 폐쇄적인 집단이었다는 거,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100인의 시민투표단 혹은 시민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이 폐쇄성과 엘리티즘을 좀 벗겠다는 시도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일단 환영하는 바입니다.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좌편향이나 정상화라는 단어가 MB 정부 시절 과거의 단어가 아니다. 아까 국감 얘기하셨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단어입니다. 좌편향되어 있다. 여전히 정상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되살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망령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언론의 자유라든가 혹은 독립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MB 정권 시절의 언론의 복속 형상을 과거 문제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2020년인데 2008년 출범한 NB 정부의 이야기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부분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종편 얘기를 하면서 4대강하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언론을 MB 정권에서 과도하게 그 공영방송을 무력화시켰고 시민 공론 공간을 그 미네르바를 구속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보수적인 신문사에 종편을 둬서 특혜를 주고 여론 지배력을 키워놨거든요. 이건 정권에 의한 인위적인 언론 구조의 급격한 개편이었어요. 그거의 후유증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언론을 개입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다. 네. 회복해야 된다. 예. 저는 꼭 그 언론사 내부 구성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자유를 추구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명박 정부 때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한번 억압을 받아봤잖아요. 정부로부터.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쟁취를 했냐, 그 자유를. 사실은 촛불 시민들 때문에 쟁취를 한 거예요. 시민사회의 힘으로 우리가 그 덕으로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건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건 권력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진실 추구를 해야 돼요. 그 진실 추구는 윤석열도 될 수 있고요. 문재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그 프레임 하나로 묶어두는 순간 다시 촛불 시민들한테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네. 당신들은 왜 자유롭게 된 거지? 왜 그때 그렇게 자유를 달라고 외쳤던 거지? 원래 우리 소명은 진실 추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좁혀놓으려고 하는 또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된다. 예.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활동명을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의 정도를 상징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는 그 뉴스타파 뉴스 영상에 첨부되어 있는 고 리영희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예. 내가 종교처럼 충성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건 국가가 아니다. 소위 애국 이런 게 아니다. 진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관점에서 MB 정부 때 언론을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시의 언론은 친정부기 때문에 문제였던 건 아니죠. 정부의 언론 탄압에 굴종했기 때문에 문제이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죠. 진실에 멀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도 MB 정부 때 언론이 어땠다, 정파적이었다, 너무 우파 성향이 강했다, 일부의 좌파는 나름 열심히 싸웠지만 그들도 하나의 정파였다, 이런 식의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비슷한 행동을 사실 문재인 정부가 해도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원칙을 정립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낙수 효과는 못 봤지만 언론을 통한 침수 효과는 지금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침수되었기 때문에 침수 차량 복구 어려운 것처럼 정말 어렵다라는 걸 현재 느끼고 있고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었으나 결국은 언론이 사유화되었을 때, 저는 사유화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사유화되었을 때 그 피해는 언론 소비자가 고스란히 본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 가령 MBN 같은 경우 최근 6개월 정지를 당했는데 그나마도 이게 정말 실현이 될까 정말 어렵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죠. 언론의 신뢰도라는 게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망가지기는,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도 쉽게 망가질 수 있다니까 좀 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잃어버린 언론의 신뢰도라는 걸 그래도 부여잡고 아직은 자정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자정 능력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MB 정권 시절의 과거 우리가 뭘 놓쳤는지를 반드시 지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욱 씨. 제가 어쩌다 보니까 KBS에서 제2 그리고 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 누구도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라, 저런 식의 발언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자리가 참 어렵게 얻어진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오래 해먹겠습니다. 사실 아까 최경영 기자가 민주주의가 문 앞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스튜디오 안에까지 들어와서 저희가 잡고 있는 이 물자 안에까지 사실 민주주의가 아주 자유롭게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참 많은 이야기 하세요. 우리나라에도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공영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시청자들에게 구경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논의가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경영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